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언저리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 할 상승 동력이 강력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 사실 다행스러운 것이긴 한데, 뭔가 오를 것 같다가 다시 빠지다가 이렇게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인내를 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안도했다가 후퇴했다가 이런 반복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은 유가가 큰 폭으로 빠진 부분입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서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 가까운 수준으로 가격이 빠진 건데,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유가가 직접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가장 골치 아픈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가가 이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단기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 해소, 완화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지속된다라는 점을 상정한다라면 8월에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나름의 의미 있는 변화 포인트를 제시해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을 2년 만에 재개하면서 오펙 전체 수출량이 무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 역시 유럽의 에너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임팩트 있는 속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마치 무슨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태풍 전야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2일까지 양측은 법원에 전문가 증언과 관련해서 누구의 것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것을 버릴 건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7월 12일 이전에 가장 큰 쟁점인 힘먼 스피치에 대한 공개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을 기점으로 나름 의미 있는 한방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장 안팎에서 나름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어서 내심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우리가 가장 눈여겨서 바라봐야 할 포인트는 사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상황, 이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 딱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바라보고 체크한다라면 나름의 대응 전략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원래 계획은 약세장에서 세우고 수익은 강세장에서 얻는 건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점, 이걸 또 깨닫기까지 참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점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약세장이라고 기운 빠진 채 멍 때리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정면 역행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아직 큰 폭의 변화폭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2만 1000달러에서 2만 2000달러 구간 사이에서 이 안정적인 지지세만 확인된다라면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횡보 상황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1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의미 있는 변동폭 없이 43%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횡보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중 7.5%의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반데포페의 분석을 인용하며 더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19,700달러와
23,300달러의 저항을 완전히 깨야 하고 이후에 23,000달러를 향한 안도 랠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필 지금 딱 23,300달러 부근, 19,000달러에서 23,300달러 부근 사이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15,8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크립토 카포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번 펌핑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해보면 곰 세력의 다음 목표는 15,800달러에서 16,2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강세 다이버전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황소 세력은 21,600달러 저항선을 극복한 뒤에 30에서 40% 수준의 안도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여러 차트 분석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21,000달러 이상에서, 그러니까 21,000달러에서 22,000달러 부근의 안정세를 확인하고 나면 추가적인 안도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일단 이것만 확인이 되면 최대 40%까지도 랠리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MVRV Z-스코어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과거 4번에 걸쳐서 시장에 바닥을 찍었을 때 이 녹색 영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게 녹색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산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게 참 말이 좀 어려운데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현재 이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시장 가치가 아주 극단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승 여력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냐, 추가적인 바닥 확인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놓고 말들이 되게 많은데, 적어도 이런 차트를 기준으로는 이미 바닥권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국제 유가가 갑자기 엄청 크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하루 전보다 8.24% 하락한 99.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1배럴에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로도 불리는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의 경우에도 하루 전 대비 9.45% 폭락하면서 배럴당 102.77달러로 장을 마감하면서 역시 5월 이후에 이 최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13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치솟 기도했던 유가는 인플레이션 악화의 결정타로 역할을 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 위축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유가 하락을 이끌어냈다라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티그룹은 다소 레디컬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에 브렌트유 가격이 올 연말에 1배럴에 6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시티그룹은 세계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이어질 경우에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를 다가올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아예 상수로 박아놓고 지금 이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 주장도 존재하는데, 캐나다의 투자은행 TD 시큐리티스의 경우에는 불황은 수요를 죽이지 않는다. 현재 원유 공급 재고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요가 강하게 유지돼서 연말까지는 유가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이렇게 변수라기보다 상수에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이고, 침체가 오면 유가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대 잡기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놈의 인플레이션, 이게 참 일상을,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일상까지도 참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유럽의 석유 수출을 2년 만에 재개하면서 오펙 전체 수출량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이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석유 판매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석유기구 오펙 사무총장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를 허용하면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서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란과는 핵 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서 이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것 또한 잠재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재가 호재로 이어질 수 있게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외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원유 공급 리스크 완화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고유가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서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황이 단기적으로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8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영이 이루어진다라면 어쩌면 하반기 위험자산 시장 랠리의 시발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이게 또 남의 나라 이슈가 아닌 게, 국내에서도 물가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CPI가 3.6%였는데 이게 지금 6월 기준으로 6%까지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한국도 미국에서처럼 8%를 넘겨서 10%에 근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중남미 국가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수치, 그런 숫자가 지금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참 여러 생각거리를 안기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장을 보는데 수박 한 통에 멜론 한 통, 파인애플 한 통을 샀더니 5만 원이 넘게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밥상 물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나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포인트들도 포착되고 있지만 아주 갑갑한 상황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게 유럽연합의 경제를 견인한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유럽의 경제 대국 독일의 상황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 출신 로빈 브룩스는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이런 상황은 유럽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면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독일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앞으로 연명이 불가능해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푸틴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서방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상당히 영리하게 세계 전반의 산업 영역에 큰 충격파를 안긴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계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무역 상황이 악화될수록 유럽에 있는 강국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말리든 우크라이나를 말리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대 관심사 힘먼 스피치 공개 이슈와 관련해서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법원이 언제쯤 결정을 내릴까?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어쩌면 이번 주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다음 주에 전문가 증언에 대한 입장 제출이 마감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의 근거까지 곁들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송 캘린더 일정을 보면 일단 7월 12일까지
전문가 증언과 관련해서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뺄지 이것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법원에 제출돼야 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문이 8월 9일까지, 또 이것에 대한 양측의 답변, 반대 입장이 8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증언에 대한 입장문이 처음 제출되는 12일 이전에 법원이 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여부에 대해서 갈래타기를 해줄 것이다. 이런 게 지금 호건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얼핏 들어도 그럴싸한 게 힌먼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 정리가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월 12일 이전에 이번 소송 사건의 가장 뜨거운 감자에 대한 부분이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나름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리플 측이 이 어벤져스 변호인 군단에 병력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왜 지금 단계에서 변호 인력을 추가했을까? 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공세를 위해서 변호 인력을 강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서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에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부한 인물입니다. 괜히 한국인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라는 점에서 약간 아주 조금은 국뽕 느낌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격수를 추가 투입한 것을 보면 리플 측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 소송에서 지면 미국을 떠날지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얻어맞진 않겠다, 이런 나름의 의지를 내보인 것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얼추 캘린더상의 일정으로는 반년 전후 이 정도의 시점만 잘 견뎌내면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지금의 이런 인내가 XRP 홀더분들에게 커다란 환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